아들은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랬어요. 그때 처음에. 나와 집사람은 구원됐는데 우리를 보고 헬리콥터를 타라 그래. 헬리콥터로 해서 이제 구치소에 갔어. 그러니까 이제 페트병을 베개 베고 그 신문지 몇 조각이 있어서 그 가운데 아들 자리를 만들어 놓고 항상 그렇게 하고 잤어요. 쪽잠 좀 자고. 1999년 2월 17일, 2월 16일이 김정일의 생일이니까 휴식해요. 17일까지. 휴식하고 있는데 전화 오더라고. 전화 받으니까 이태선에 여기 지금 뭐 긴급한 전문의 하나 왔는데 와서 보라는 거야. 그래서 뭐가 그리 뭐 노는 날에까지 그런가 내일 가보면 되지. 그랬다고 내가.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빨리 와 봐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무슨 소린가 하고 하여튼 갔어. 대사관에 도착해서 북한에서 왔다라는 그 정보 내용을 딱 확인합니다. 가서 또 보니까 이 암전이 체포 영장이야. 뭐라고 썼는가? 10년 가까이 거기서 근무했는데 당장 내일 모레 특별 비행기로 나하고 우리 아들하고 지문 기술자 6명이 와서 일했는데 그중에 핵심 4명하고 들어오라는 거야. 그 지령인 즉 곧 체포 영장이나 똑같죠. 체포 영장이지. 손발이 막 떨리더라고. 나한테도 결국은 죄 없는 죄를 들씌우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베이징 지사도 다 망했고 일본 지사도 망했는데 내 차례가 왔구나. 완전히 낙담하고 도무지 발길이 후들거려서 제대로 가지 못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소환장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맞으면 이제 숙청 통보서가 이제 도착했다. 그러네. 이렇게 이제 볼수 본인은 있는데 아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이런 그 처지에 처했을까? 그러고 잠시 이제 복귀를 해보니까 홍참사를 태국에 오래 머물게 있게 해줬던 그 북한 사회안전부, 우리로 치면 경찰이죠. 네네네. 경찰 소속의 이종환 안전기술국장이 체포된 일이 있었습니다. 자, 당시에 이제 이종환 국장이 어떤 모종의 뭐라고 할까 누명을 뒤집어쓰고 관련된 사람들이 싹 다 북한으로 송환돼서 숙청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홍순경 참사 같은 경우에는 나도 약간 친했기 때문에 나한테도 불통이 튀는 것이 아닐까. 예. 조마조마하면서 세월을 보냈어요. 예. 근데 2월 16일 김정일 생일도 넘어갔고 이제 불똥은 나한테는 다 이제 끝난 일이구나 했는데 바로 그 다음 날 소환장을 받은 거죠. 북한에서는 국가안전보위부가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그렇죠. 권력기관입니다. 맞아. 그렇기 때문에 뭐 당시 이 시기,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지금 국가보위부가 자기 실족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없던 그런 죄목도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사건을 완전히 날조하면서 사건을 막 날조를 해가지고 주민들을 초용도 하고 뭐 이런 사건이 계속 뭐 부지기수처럼 계속 일어났거든요. 그 시기에. 근데 아마 보위부가 사회안전부 기술국장이었던 그 이종환 국장을 아마 타겟으로 삼고 그때 이종환 국장이 운영하고 또 태국 그 지사장을 했던 홍순경 참사가 또 운영하던 그런 압록강 기술 개발 회사라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에서 이제 지문인식 기술을 다른 나라에 빼돌리고 있다라는 그 누명을 확 씌워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을 처리하려고 이렇게 작전을 했던 것입니다. 외교관을? 여기에 우리 대사관에 파견되는 이 외교관들 그거는 다 가족을 데리고 나가고 또 임시 뭐 출장 가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고 연령이 그 초등학교 수준의 아이들만 데리고 나갈 수 있고 아이 하나만을 허락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다른 아이는 인질로 잡아둬요. 나도 큰 아이는 인질로 북한에서 그냥 공부하게 하고 작은 아이를 데리고 나갔었죠. 들어가면 감옥행인데 그럼 뭐 북한에 있는 아들이나 뭐 해외에 있는 아들이나 전망이 없고 그렇게 되니까 집사람하고 토론했죠. 어떻게 하면 좋겠냐. 들어가면 모두가 멸망하는 것이요. 그래도 한 아들 하나라도 구출하려면 북한을 버리고
제3국으로 떠나는 수밖에 없다. 눈물 흘리면서 한 아들이라도 살려야 하지 않겠나. 그 결심으로 결국은 탈수를 하게 결심했어요. 차를 구한 다음에 이제 부인과 이제 막내 아들을 태우고 달리는데 아무 작정 없이 달렸어요.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은 방콕으로부터 140km가 떨어진 이제 파타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일단 방콕에선 상당히 멀리 떨어지는 데까지는 성공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북한을 잘 알잖아요. 140km 도망갔다고 거기서 끝인가요? 따라오죠. 언제 체포조가 이 파타야까지 들이닥칠지 그런 모르는 그런 굉장히 불안한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단 하루 만에 탈북을 결정하느라 탈북의 플랜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어요. 무작정 방콕에서 멀어진 곳으로 파타야로 쏜 거예요. 달린 거예요. 2, 3주만 숨어 지내자. 그러면 2, 3주 뒤면 잠잠해지겠지. 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방콕에서 파타야를 거쳐서 사람이 적은 태국의 지방 도시 깐차나부리로 이동해서 이 부부와 막내 아들이 몸을 숨깁니다. 그렇게 열흘쯤 지난 어느 날 이제는 좀 잠잠해지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걸. 떡하니 태국 신문에 홍참사의 탈출 소식이 신문 뉴스로 보도됐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바로 홍참사가 8천만 달러를 횡령하고 태국에서 산 마약을 러시아에 판 범죄자다. 홍수영 참사에게 이제 횡령이다 마약 범죄까지 있지도 않은 그 범죄인을 뒤집어 씌워서 이제 태국 경찰과 이제 공조하겠다. 뭐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홍참사 가족 입장에서는 보위부뿐만이 아니라 태국 경찰들까지도 피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일단 누군가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다 해서 그 사람한테 전화하면 되겠다라고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름이 딕 러리라고 해요. 디클러리라고 그 사람은 그 미국 국적 사람인데 저 체포되기 전에 전화를 해봤죠. 해봤더니 방콕에 올라와서 만나자. 자기 혼자 출장 와서 사는 그 숙소. 거기에 와서 우리를 좀 있으라고 하면서 그래서 방콕에 올라왔어요. 그 사람들 만날라. 무섭게. 이 지목인 인식 기술을 거래하면서 2년 동안 거래를 했던 이제 미국 사업가인데 같이 술도 마시고 기술 개발도 한번 얘기도 하고 해가지고 또 미국인이다 보니까 미국 국적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면은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유주의 범죄자로 찍힌 사람을 도와준다는 게 얼마나 좀 부담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어렵죠. 하지만 잡혀있던 일정도 딕 러리가 미루고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겠다 라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홍참사 가족은 탈출한 지 15일 만에 어떻게 탈출한 방콕인데 다시 방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홍참사 일행이 어떻게 했냐면은 망명하고 싶은 나라의 대사관을 찾아갑니다. 나 망명하겠다라고 했는데 가는 곳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미국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캐나다 대사관도 그렇고 망명 받아줄 수 있다. 하지만 당신 지금 범죄자로 신문에 좀 났는데 비공개 망명은 우리가 받아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유엔 난민 구치소에서 난민 수속을 맞춰라. 맞아요. 그 다음에 그 증을 갖고 와서 우리한테 망명 신청을 한다면 우리가 망명 신청을 받아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딕 러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3월 8일 유엔 난민 구치소에서 인터뷰를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다음 날 아침에 난민증을 좀 받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딱 하루만 더 버티면은 이제 홍참사 가족은 제3국으로 망명할 수 있게 된 거죠. 하루, 내일이면 난민증이 나오고 그거 갖고 대사관 가면 제3국에서 망명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홍순경 참사 부부와 막내 아들은 자유인 겁니다. 살 수 있어요. 그날 밤 딕 러리가 마련해준 숙소에서 이 3명의 식구가 한 침대에서 옹기종기 잠을 청합니다. 잠이 오겠습니까? 그래도 내일이면 탈출할 수 있다는 희망이 아마 그날 밤은 더 컸을 거예요. 딕 러리가 사는 그 방 하나에서 서해가 사는데 빅렬이 집이었구나. 아, 이건 걸리기 너무 좋잖아. 주변에 봤을 거예요 아마. 왜 거기서 자? 방심한 거죠. 그 난민증을 받게 된 그날
새벽 5시에 한 12명 되는 것 같아. 그 습격을 받았죠. 문을 사고 들어오는데 폭탄이 터지는 것 같아. 갑자기 말이야. 경비실에 그런 돈을 매기고 경비실 다 비웠더라고. 그 대사관 직원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태국 경찰 두 놈이 있었어요. 그 놈들은 무기를 사고, 그 다음에 그 주변의 보이부 요원들이 싱가포르, 뭐 저기 그 인도네시아 그런 여러 곳에서 나와 있던 보이부 요원들이 또 모여들었고, 그다음에 북한에서 2명이 또 이제 그 파견돼서 우리를 체포하러 와. 그런 많은 인원들이 왔었죠. 그런 인원들이 다 합해서 한 12명 왔댔어요. 그래서 인근 국가에 있는 보위부부터 북한에 있는 보위부까지 지금 총 파견돼 무조건 잡아라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이제 인생을 이렇게 마감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아내 얘기는 자기 목숨보다 아이들 목숨을. 아이들을 어떻게 하네요. 집사람은 아이들 생각 때문에 더 너무 괴로웠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끝이구나. 다른 길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이렇게 난민 인정을 뭐 2-3시간 남겨둔 새벽, 북한 보위부가 들이닥치면서 홍참사 가족의 탈북은 18일 만에 끝이 납니다. 근데 그게 내가 그 실수한 게 자동차 번호가 대사관 번호인 걸 그냥 끌고 다녔다고, 그걸. 오 마이 갓. 그렇게 하고 2명을 자기네 고용을 했더라고, 경찰관을. 태국 경찰. 우리 부수위도 있었고, 그냥 그 자동차 번호를 그대로 쓰면서 끌고 다녔으니까 거기서 들통이 난 것 같아. 아, 막막하다. 어떻게 보면 이제 홍순경 참사 이제 가족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이제 어떻게 보면 보위부한테 잡혔으니까 이제는 뭐 거의 끝난 거 아닌가요? 보위부에 체포돼서 끌려간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어디요? 9년간 일했던 대사관. 태국 주재 북한 대사관. 그렇죠. 거긴 북한 영토니까. 이거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북한 영토니까. 일했던 곳을 끌려간 거예요. 어떻게 탈출했는데. 북한 대사관에서 일할 때는 굉장히 고위급이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들이요, 똑같은 장소요. 이렇게 잡혀오니까 반역자 신분이죠. 그렇죠. 가족들을 감금하고 뭐 개 돼지만도 못한 취급을 받기 시작합니다. 밥은 물론이고 물 한 모금조차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동료들이 안 주고 싶어서 안 줬겠습니까? 보위부 12명이 있잖아요. 거기에 또 간부가 들어와가지고 그 방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뭐라고요? 수령님과 장군님 사진 빼라고. 이 반동 자식들이 있는 똑같은 방에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진이 같이 있을 수가 없다. 사진 떼라고. 그런 다음에 이런 말 했다고 해요. 그 보위부 관계자가 테이프를 뚝 던지면서 이거 한번 들어볼 생각이 있냐? 이 뭐냐? 했더니 뭐 평양에 있는 당시 큰아들 목소리야. 뭐 평양에 있는 당시 큰아들 목소리야. 와. 그러니까 큰아들을 벌써 이제 구금한 상태에서 강요한 거예요. 아버지 빨리 돌아오시라고. 와. 마지막으로 큰아들 목소리라도 한번 들어보자고 해서 좀 목소리 한번 들어볼게 틀어달라 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딱 테이프를 뺏으면서 어차피 북한 가면 교화소에서 다 만나게 될 건데 굳이 지금 들어볼 필요가 뭐 있냐. 그 상황에서 보위부에게 잡혀갔던 막내 아들이 이 대사관에 잡혀 들어오는데 멀쩡한 다리에 기부스 상태로 들어와요. 기부스 상태로 들어와요. 예라. 야, 악마들이구나. 아들을 데리고 다른 방에 가서 뭘 할라 들어갈 때 그래도 나는 선하게 생각했어요. 들 아이니까 그래도 아침이라도 먹이려고 데리고 들어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이 다리 보통 다리를 만들어서 데리고 나왔더라고. 아들이 그때 18살이니까 젊은 청년이나 같잖아요. 뛸 수 있고 달아날 수 있고 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나무 판대기 같은 거를 붙이고 섞고
그런 걸로 이렇게 감아요. 그래가지고 이 보통다리 만들지. 단맥으로 들어간 줄 알았더니. 너무 잔인하다. 국가가 아니야. 너무 미안하고 내가 정말 우리가 죄 없는 사람 끌어들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살아날 구멍 수가 없어요. 거기 끌려 들어가면 그게 너무나 분통하고 그런데 그 어린아이한테 그런 수모를 당하게 만들고 이게 그 아들이 직접 당하는 그 수모 또 우리 가족이 전부 당하는 수모를 생각할 때 원수를 갚을 수도 없고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런 그 비참한 시간을 괴롭게 보내왔어요. 사실은.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거는 살아날 구멍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나와 있는 보위원들이 대체로 하는 짓이 이제 뭐 전통적인 방법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깁스 씌워서 이게 뛰지 못하게 만드는 게 우선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나 소리치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되지 않아. 입을 막기 위해서 항히스타민제를 이제 주입을 합니다. 하게 되면 종신이 몽롱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따라가자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손도 못 써요, 이거 사실. 이거 너무해서. 이만감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북한은 국가라기보다는 갱들이에요. 갱들이죠. 땡도 이렇진 않아. 그러니까요. 참 이야기를 들을수록 끔찍하고 잔인해서 이야기를 끝까지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절망감이 큰 거죠. 홍순경 참사 부부가 깁스하면서 나오는 아들을 바라볼 때 아까 그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도 저 쳐 죽일 원수들을 어떻게 갚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걸 선명히 기억하잖아요. 자, 이제 어떻게 되냐? 홍 참사 작은 아들 승용차에 태우고 홍 참사 부부는 포박한 채의 미니버스에 태워서 본국으로 송환할 준비를 다 합니다. 자, 이제 본국으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홍순경 참사가 대단한 게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무언가 한 줄기 희망을 품습니다. 그 와중에. 자, 아까 어디로 해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다라고 했죠? 평양 비행기. 비행기. 홍순경 참사가 마지막 희망의 끈을 되살리는 게 태국 공항으로 가면 거기서 소리를 치고 난동을 피고 억울함을 호소해서 태국 경찰의 눈에만 띄자. 그러면 탈출하자. 라는 희망의 실날 같은 희망의 끈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던 찰나 홍 참사와 아들을 태웠던 차량 2대가 네. 갑자기 공항이 아닌 다른 곳으로 방향을 휙 틉니다. 왜 저래? 비행기편 안 가고요? 알 것 같다. 배? 8시 한 반쯤에 출발을 했는데 나는 그 출발하면서도 이놈들이 어디로 데려갈 것이냐 많이 연구를 했더니 공항으로 데려가서 공항에서 중국으로 북송시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결심했어요. 속으로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를 태우려고 하면 공항에서 내가 경찰을 붙들고 잡아줄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경찰한테 마지막 호소를 해서 난 끌려 안 가겠다 이런 하고 이 태국에서 뭐인가 판결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마음속으로 가지고 그 기회를 노렸죠. 그러니까 공항에서 그 난리가 나면 이제 경찰들이 오니까. 맞아. 근데 항상 가다 보니까 라오스 방향이더라고. 그 가는 차가 공항 앞으로 지나서 라오스 방향으로 가더라고. 그래서 이게 라오스로 넘어가서 북송하려고 하는구나. 가는 차가 공항 앞으로 가면서 나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대로 차라리 끌려가서 비참하게 죽게 하기 전에 차라리 이 땅에서 나를 편하게 죽게 해달라 하는 기도를 마음속으로 했다고. 오히려 나 그냥 여기서 차라리 죽여줘. 끌려가면 개죽음을 당하되 차라리
죽는 게 훨씬 낫죠. 그 북한 실상을 아니까. 아니 사람이 오죽하면 차라리 여기서 그냥 이 고통이 끝났으면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라오스는 다 아다시피 완전 침묵 국가거든요. 어느 정도나 그때 북한 주민이 한 수십만 명을 라오스로 이주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의 작은 북한을 라오스에 건설한다고 했댔어요. 이 정도로 북한하고 완전히 친밀관계거든요. 그래서 그때 선발한 게 북한에 맞은 경찰, 병원, 학교까지 다 지을 계획을 세웠던 나라예요. 이 정도로 북한하고 완전 친밀한 국가예요, 라오스가. 홍참사 가족이 그 대사관에 감금되어 있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아내와 함께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아이들이 어쩌면 살 수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죽자. 그래서 홍참사 부부가 이제 간절히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탈출하기 어렵다면 차라리 죽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차 지금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 하냐면 차라리 이 차가 뒤집혀서 우리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참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처절한 거예요. 말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지 네. 아이들의 그런 그 죄값이 좀 약간 경감이 될 것이다. 네. 우리가 죽어야지 아들이 산다 이건데 당시 이제 홍참사 부부가 타고 가던 버스가 2년밖에 안 된 미니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거의 새 차예요 이게요. 어차피 지금 그 차는 그 방콕을 지나가지고 라오스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4차선 직선 도로예요. 허 벌판의 직선 도로인데 갑자기 네. 그냥 허 벌판에 있는 4차선 직선 도로에서 빵! 빵! 어? 달리던 미니버스가 전복을 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정말로 우릴 죽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던 기도가 현실화된 것인지 기적과도 같이 차가 전복해요. 정말 기적 같은 상황이고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버스 사고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사고 상황을 좀 디테일하게 묘사해 드리고자 뭔가를 좀 갖고 왔는데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믿어지지가 않네. 좀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시에 이 홍순경 참사 가족이 네. 붙잡혀서 끌려가던 도로를 좀 재현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홍 참사의 작은 아들을 태운 승용 차량이 앞서서 라오스 국경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고 부부를 태운 미니버스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포박됐고 양쪽에 보이부 요원들이 강하게 양쪽에 딱 나란히 라오스 국경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타이어 하나가 펑 하더니 미니밴의 타이어 하나가 빠지면서 차량이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타이어가 빠져요? 그러더니 차량이 한 바퀴를 굴러서 도로 바깥으로 전복되게 됩니다. 한 바퀴를 굴러서 도로 바깥으로 전복되게 됩니다. 유리창도 깨지고 썰루프도 열리고 급기야 이 안에 탑승했던 홍 참사의 아내가 버스 바깥으로 튕겨 나가서 떼굴떼굴 굴러서 도로에 쓰러지게 된 거예요. 기적과도 같은 버스 사고가 이렇게 난 거예요. 이게 이게 진짜 믿기지가 않네. 이게 가능하다고요? 제가 이 북한 외무송에 있을 때 이 사건에 연루돼 있었던 그런 사람을 제가 알거든요. 그 사람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저에게 쭉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태국은 그 비포장 도로가 굉장히 많았대요. 그러니까 북한처럼 도로가 울퉁불퉁하면서 나쁘니까 차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 이 타이어가 계속 닳고 했는데 옛날에는 다 튜브를 연 그런 타이어였답니다. 하다가 이 튜브를 놓고 이제 가다가 이제 타이어가 이거 빵 하고 파수가 났다는 거예요. 펑크가 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차가 흔들흔들 하다가 이제 전복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게 지금 터진다고? 저도 안 믿겨요.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게. 근데 지금 저는 그래도 비관적인 거. 본인은 떨어졌고 어쨌거나 보이부는 저 안에 있고 그렇죠. 앞에 벤츠 한 멀쩡한 차 하나 대에도 있고. 지금 또 타 있어요 보이부가. 그렇지. 참사님 그 아내분은 튕겨져 나오셨잖아요. 예. 이 정도면 어마어마 큰 사고인데 그렇지. 많이 다쳤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제 설명을 잘 들으십시오. 일단 홍순경 참사의 아내가 썰루프를 통해서 도로로 구른 상황이잖아요. 당시 홍 참사의 증언에 따르면 아내의 손등과 팔 피부가 다 벗겨져서 피가 철철철철철 나는 상황이었어요. 보세요. 사고가 이렇게 대형 사고다 보니까 주변에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웅성웅성 맞네.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홍참사 기억에 따르면 한 200명가량 시민들이 모여서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많이 다친 거 아니야? 라고 웅성웅성 사람들이 모이게 돼요. 보이보 요원들이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홍참사를 포박하고 있잖아요. 아내가 떨어져 있는데 호박 상태구나. 눈치가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보이보 요원들이 경찰이 아닌데. 그렇지. 네. 눈치를 보다가 일단 홍참사의 포박을 풀어주게 됩니다. 슬그머니. 게다가 주변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현장에 경찰차에 출동합니다. 앰뷸런스까지 현장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아니, 태국에 그렇게 삐뽀삐뽀삐뽀 잘 있었다고 이렇게 앰뷸런스가 출동하게 된 상황이에요. 홍참사가 딱 보니까 보이보 애들도 정신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홍참사가 이때 기지를 발휘합니다. 슬금슬금 아내를 부축하더니 네. 홍참사가 아내를 안고 슬금슬금 앰뷸런스로 잽싸게 뛰어듭니다. 앰뷸런스 문을 닫고 홍참사가 고호스피털! 이라고 간절하게 외칩니다. 앰뷸런스는 아내를 태우고 병원 쪽으로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예, 홍참사가 아내를 부축해가지고 그 앰뷸런스에 탔죠. 그래도 최고 수준의 보위분들 아닙니까? 한 사람이 딱 올라탄 거예요. 감시를 벗어나지는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셋이 인근 병원으로 함께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사건이 태국 내에서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나 봐요. 그래서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고 또 그 결과 한국에서도 홍참사 일가에 관한 뉴스가 보도가 됐습니다. 지난달 19일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던 태국 주재 북한 외교관 부부가 북한인들에 의해서 납치됐다가 극적으로 탈출한 사건이 어젯밤 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납치 도중 극적으로 탈출한 태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홍순경 참사관과 처 표영희 씨는 지친 표정이 역력합니다. 홍 씨는 눈 주위에 멍이 들었고 표 씨는 손을 크게 다쳐 격투 당시에 처절했던 상황을 짐작케 합니다. 와, 저 얼굴이 지금 많이 다치셨어요. 홍 씨 가족을 나눠 태운 두 대의 배는 방콕에서 북동쪽으로 470km 떨어진 나콘 나차시마주의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살았다고? 와, 이게 다행이네. 와. 신이 있다니까 진짜. 정말. 태국 경찰이 옆에 붙었으니까 우와. 보위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진짜 안 들어가시네. 어쨌든 앰뷸런스에 내 아내만 타면 좋겠는데 지금 작은 아들 얘기는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병원에 들어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와, 일단은 좀 살려달라고 헬품이 좀 이렇게.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앰뷸런스가 도착한 병원의 의사가 영어가 서툴렀대요. 근데 홍참사도 태국어가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태국 의사가 일단 링거를 꽂고 무슨 약을 입에다 이제 알약을 넣어줬대요. 근데 다 필요 없고 전화 한 통하게다가 텔레폰 하면서 텔레폰 해서 전화를 걸었는데 누구한테 걸까? 하필이면 그때 빅놀이 전화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딕리리? 하나가 누구? 하나 빅놀이 아니죠? 내가 살던 집 랜드로드 집주인 태국 아주머니 영어가 되는? 영화 된 아주머니 영화가 되니까 근데 문제는 그 아주머니가 평상시에 낮에는 없고 밤 돼야지 이제 귀가를 하신 아주머니였거든요. 지금은 낮이었어. 아침 8시 출발했으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있어 주십시오. 한번 하늘에 맡겨보자 해서 뚜뚜뚜뚜 걸었어요. 뚜루루루 신호가 가요. 원래는 전화 받으면 안 돼. 근데 딱딱 그날따라 전화. 딱딱 그날따라 전화. 헬로. 받으신 거야. 하늘이 도우셨다. 그래가지고 태국 경찰에 연락을 좀 해달라. 해서 출동한 태국 경찰에 의해 가지고 병원을 떠나가지고 안전한 지역 경찰서로 이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희 이모부도 법의부인데 법의부 사람들 되게 법의놈들이 철저하고 악독하거든요. 근데 전화를 하게 했다는 것 자체가 못 들어오게 되게 못 들어오게 한 전화 것 못 하게 했었거든요. 정말 정확한 점을 지적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현장에는 그 병원에 태국 병원에는 홍참사와 부인과 보위부 요원이 여기 있어 지금. 지키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키고 감시하고. 있는데 지금
전화를 거는 모습을 뻔히 쳐다보고 있잖아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호자로 생각. 원래 평양에서부터 알고 지내던 보이부였어요. 진짜로? 같은 아파트에 살던 이웃이었어. 급기야. 평양에 있을 때 같은 아파트 살면서 홍참사의 도움을 또 받았어,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전화를 걸어도 그냥 못 본 척 해준 거예요, 그냥. 그렇구나. 그래서 안 죽인 거야. 홍참사는 그냥 천운이야. 진짜 힘이 있어서 그 기도를 듣고 바퀴를 펑크 냈다라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전화도 하게 해줘야죠. 그래야지 이야기가 완성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착한 사람 중에서 어떻게 딱 그 사람하고 같이 앰뷸런스에 같이 탔냐고. 진짜. 야. 그렇지, 그 많은 사람. 자, 여기까지는 지금 드라마틱해요. 자, 지금 여기에 하나 빠진 게 둘째 아들 어디 갔어? 그렇지. 둘째 아들. 둘째 아들 어디 갔어? 아까 막내 아들이 탄 승용차는 사고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대로 라오스 국경으로 시켜. 그런데 말이 돼. 끝까지 들으세요. 정말 신이 이 기도를 응답했던 걸까요? 또 뒤집어져? 막내 아들의 여권이 그 승용차에 있지 않았고 벤에서 미니버스에 있었던 거예요. 여권이 승용차에 있지 않았고 미니버스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국경을 못 넘은 거네. 북한 애들이 라오스로 이 막내 아들을 빼내려야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건이 없으니까. 안 되니까. 이거 뭐야? 그래서 기적적으로 막내 아들을 태운 차량이 다시 라오스로 대사관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시 방콕으로 향하게 돼서 북한 대사관의 막내 아들을 감금 중인 상황. 아들은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랬어요, 그때 처음에. 우리 차량이 사고 날 때 후에 보면 그 아들을 사는 라오스 국경 거의 다 갔어. 라오스 국경까지 갔는데 차량 사고 나서 오늘 못 넘어간다고 하니까 그 아들은 그날로 못 넘어가고 대사관으로 돌아왔죠. 그때 처음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지나던 사람들이 밥도 안 주더래요. 밥도 안 주고 며칠 굶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와 집사람은 구원됐는데 우리를 보고 헬리콥터를 타라 그래. 헬리콥터로 해서 이 이미그레이션 그게 구치소에 갔어. 그러니까 이제 페트병을 벽에 베고 그 신문지 몇 조각이 있어서 그 가운데 아들 자리를 만들어 놓고 항상 그렇게 하고 잤어요. 쪽잠 좀 자고 그 대부분 뭐 제대로 자지 못했지만 아유, 자식이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자? 잠이 오나? 잠이 들어도 저게. 그 며칠간을 그저 지옥 속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런 그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냈어요. 그렇게 하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탈북 소년인데 결국은 그 한 아이를 북한이 쥐고 있는데 북한 소나기에서 구원해낸 사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아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다른 길이 더 없다고. 더 다른 길이. 죽어도 그 길에서 죽고 살아도 그 길에서 살고. 무조건 이 자리에서 난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하는데 집사람도 마찬가지고 내가 죽고 자기도 죽으면 그래도 자식들에게 피해는 좀 덜하지 않겠냐. 병원에서 그 칼을 찾으니까 없더라고 아래. 근데 수술 가위 그거 있는 거 나한테 줘서 이 배를 찔렀지. 배를 찔렀는데 그런 거 입었는데 찌르는데 또 옆에 간호사들이 막 달려들어서 빼들고 그래서 여기서 뺏기고 그 다음에 교회 간 거는 화장실에 가서 벽을 받아가지고 죽고 말겠다. 그래서 가서 정말 힘껏 받아봤는데 집이 소리가 굉장히 커서
또 이 간호사들이 뭐 의학도 달려들어. 그래서 이게 죽는 것도 쉽지도 않구나 하는 생각 들었고 어떻게 하면 죽겠는가 노력했죠. 이건 진짜. 홍순경 참사가 태국 정부, 특히 태국 총리한테 손편지를 계속 썼다고 합니다. 매일과 같이. 예, 그리고 이게 홍순경 참사가 대체로 이렇게 영어를 말은 잘하지만 이렇게 글을 잘 쓰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전을 다 이렇게 뒤져가면서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정말 한 뜸 한 뜸 하면서 제발 우리 그 막내 아들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태국 총리도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자식 키우는 부모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고통이 얼마나 그 쓰라린가 하는 걸 아마 느꼈을 겁니다. 아마 이게 통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홍순경 참사의 아들을 구하려는 그 간절함이 이제 마지막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태국 정부, 당시 이제 태국 총리였던 추안 릭파이가 사건에 대한 것들을 보고받고 나서 북한의 최후 통첩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태국은 제3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국 영토에서 북한의 그 불법 행위들이 있었지만 그런데 이 추안 릭파이 당시 태국 총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홍순경 참사의 아들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즉각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겠다. 그리고 대사관 철수시킨다. 다 추방하겠다. 멋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러니까 소위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게 전쟁 이외에 둘 수 있는 최고의 강수를 둔 거예요. 이거는 이 외교 관계에선 외교 역사에서 아마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기적적인 일이에요, 진짜. 당시에 태국하고 북한 사이에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맺어지지 않았거든요. 태국 경찰이 체포해서 태국에서 재판을 받게 해야 되는 이런 사안이라는 자국 내에서 거죠. 벌어진 일이니까. 그다음에 이 사람들을 납치를 했단 말이죠. 이것은 태국의 주권에 대한 침해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당연히 화가 날 만한 겁니다. 그다음에 북한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겠죠. 그렇다고 뭐 또 내놓으라 그러니까 당장 내놓으라 돌려줄 수는 없고 변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말이 옳다고 끝까지 변명하기 위해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은 막내 아이들을 갖다가 기자회견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를 하겠다라는 거죠. 제가 진짜 범죄인이고. 북한이요? 북한인들에게 납치된 홍순경 씨 아들 원명 씨가 태국 내에 억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원명 씨의 신병 인도 문제가 새로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he immediate release of Mr. Hong Won-myung, son. 나 갑자기 왜 이렇게 태국이 고마워지지? 외무장관 되게 멋져요. 여름이가 태국으로 가야겠네.ก็เลยคิดว่าแล้วกลายเป็นคนทรยศต่อชาติด้วยนะฮะอย่างนี้ผมไม่เอาเด็ดขาด Our country's economy, everything, this society will pick up within this year and pick up very, very quick, very fast. And I want to be a part of it.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죠. 이제 제가 만약 태국 사람이라면 입장이 이제 반반으로 갈렸을 거란 말이에요. 태국에서 납치까지 하려는 친구들인데 저 부모가 떨어진 18살짜리한테 무슨 협박과 회유가 있었을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한편에서 애 똑똑하던데? 쟤 얘기도 납득할 수 있지 않아? 그 부모의 선택이고 저 아이의 선택은 또 다를 수 있지? 이렇게 갈라질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진실을 아니까 도대체 부모와 헤어져 있는 동안 저 아이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뻔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너는 북한에 가야 돼. 너희가 안 가면 어떤 일이냐? 네 형은 뭐가 되겠느냐? 너 형 살릴 수 있다 너 이렇게. 형 살릴 수가 있는 거야. 거기다가 너 부모를 설득해라. 같이 가게 되면 우리가 모든 걸 용서해주겠다. 그러니까 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다음에 유일한 희망은 그거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간에 지금은 믿을 건 그거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 아이는 지금 언론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태국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론이. 북한 대사관에 갇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네 부모도 오게 돼 있어. 근데 네 태도에 따라서 북한에 데리고 갔을 때 살려줄 건지 죽일 건지 결정하는 이렇게 돼버린 거야. 부모님도 네 형도. 저 모습을 보면서 북한의 그 흉악한 민낯에 대해서 다시 정말 흉악하죠. 흉악하다. 예, 저 흉악한 민낯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되새기게 됩니다. 사실 뭐 만약 저희 딸이 저렇게 기자회견을 했다라고 되면 저는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저 만약 저희 딸이 저렇게 했다면. 야, 그러면 아니 이대로 그러면 막내 아들은 북한으로 돌아가고 홍순경 참사님은 그럼 이대로 아들하고 영영 못 보는 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부모는 아들이 하는 말이 진심이 아니란 걸 부모만은 알죠. 알지. 당연히 알지. 근데 홍 참사는 걱정됐을 거예요. 태국 여론이 뒤바뀌면? 태국 정부나 총리 입장이 바뀌면 어떡하지? 걱정했을 텐데 전 진짜 태국 만세. 전 진짜 태국 만세. 태국이 저 100% 사실일 리 없다라고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강력하게 신뢰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요. 아들을 부모랑 만나게 해라. 그렇지. 안 그러면 우리는 국교 단절한다. 돌직구예요. 묘하게 홍보가 이루어지네요. 아들을 부모와 만나게 하고 나서 진위 여부는 태국 우리가 판단하겠다. 그렇지. 북한인들 시끄럽다. 태국 정부의 강한 요구에 북한 보위부 요원들은 이번만큼은 어쩔 도리가 없다. 네. 아들을 부모에게 넘겨줍니다. 그렇게 홍 참사 부부는 아들과 떨어진 지 14일 만에 기적적으로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건 진짜. 엄마가 아이고 머리만 컸지 애야. 그러니까 일하는 분이 아이를 데리고 우리한테 왔어. 나하고 집사람인데 그 이상 뭐 더 바랄 게 없었죠. 사실은 같은 방에서 둘이서 이 가운데 자리를 내놓고 자던 그 수술에서 그 서희가 꼭 붙들고 자다 보니까 짧은 기간이겠지만 너무나 눈물겨운 생활이었고 정말 바랄 수 없는 바람이 실현된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다시 정말 태어난 그런 기분이 기적이다. 어마어마한 또 나로서는 그래도 아들 하나는 보했구나 하는 그런 그 감사와 정말 날아갈 듯 했어요. 사실은 너무 껴안고 한참 울다가 아들이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이 내가 거기서 기자회견 한 걸 들어봤는가 그래. 아버지 나 이거 가들이 시켜서 이런 소리 했는데 어쩌는가. 이 자식 너 정신이 있냐고 귓방에 한 대 칠까 하다가 그 약하게 좀 치고. 확실히 북한은 한 핏줄이 많네요. 깃방망이 한 대 치는다는 이야기에서. 가로서는 방법이 없은 거예요. 아들 뭐 북한에 있는 형이라도 뭐 다른 가족들이라도 좀 더 책임을 덜 지게 그렇게 처벌을 적게 받도록 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시키는 대로 말한 거죠. 그 끝난 다음에 뭐 아버지 엄마한테 올 것도 생각을 못 했었고 경찰도 그렇고 거기에 외교부에서 나와 있는 그 사람도 그렇고 시켜서 한 소리라고 다 알고 있다고 하면서 걱정하지 말고 같이 있으라고 해서 그때부터 우리 세 식구가 또 가부에서 같이 있었죠. 정말 야. 기적이 일어났네.